트럼프가 이번엔 이란에서 제일 큰 다리를 무너뜨렸다면서 이란이 더 늦기 전에 합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대국민 연설에 대한 실망에 시장은 불안해하고 있고 미국인들 사이에 불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이란에 대한 미군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이란 최대의 다리가 무너져 다시는 쓸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올린 10초 분량 영상에는 대형 교량이 검은 연기를 내며 붕괴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란 관영 매체들은 이란 수도 테헤란 고속도로에 있는 B1 교량이 현지 시간 2일 두 차례 미군 공습을 받아 무너지며 8명 이상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일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란은 너무 늦기 전에 합의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릴 정도의 고강도 공격을 하겠다고 예고한 뒤 실제 추가 공격을 이어가며 이란을 향해 협상 타결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Thanks to the progress we've made, I can say tonight that we are on track to complete all of America's military objectives shortly, very shortly.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네,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 내 여론이 나빠지고 있고요. 대국민 연설에 대한 반응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미 CNN 방송이 여론조사 업체 SSRS와 지난달 26일부터 닷새간 성인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란 군사작전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습니다. 개전 직후인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실시된 조사 때의 지지 응답보다 7%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66%였고 특히 강력히 반대한다는 응답은 43%로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사태 해결을 위해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그렇다는 답변은 33%에 그쳤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전쟁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전날 연설을 통해서도 확인된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When Trump started in Iran, he didn't have any goals. No one knew what the goals are. After the speech last night, no one knows them again. No one is any clearer on what those goals are. 미국 주요 매체들도 연설이 전쟁의 명확한 목표나 종료 시점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승리 선언인지 확전 예고인지 메시지가 엇갈리고 치밀한 전략도 제시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Everything we've heard from Trump suggested he was asking the American people for patience, meaning this war is not yet over.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인내심을 호소했지만 점점 더 회의적으로 변하는 유권자들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을 향해 무력 충돌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더 큰 전쟁의 문턱에 서 있다며 전쟁의 북소리가 계속 울린다면 모든 것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국내외에서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무책임하게 호르무즈에서 발을 빼려고 하고 있죠. 미국을 제외한 40여 개 나라가 화상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장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국은 에너지 확보를 위한 각자 도생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대표적 친미국가인 필리핀이 이란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과를 보장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히 이란의 따뜻한 협력 정신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앞서 태국과 파키스탄도 이란과 별도 협상을 통해 국적 선박의 안전한 통행에 합의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유조선 7척의 통과를 허가받았고 통행료도 면제받았습니다. Saya ambil kesempatan juga ucapkan terima kasih kepada Presiden Iran kerana awal memberi laluan. 미국이 한시적으로 제재를 해제한 러시아산 원유에 눈을 돌리는 나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구매 계약을 맺었거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도 다음 달쯤 5대 종합상사 관계자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을
러시아에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연히 러시아산 원유 조달 문제가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을 제외한 40여 개 나라 외무장관들은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호르무즈 개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란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모든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동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군사적 개입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We're so determined to see every possible diplomatic, economic and coordinated measure to get the straits reopened. 걸프 국가들은 호르무즈 개방을 위해 무력 사용까지 승인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다시 제출했지만 중국은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며 반대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네, 이번엔 미국 현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상현 아메리카 K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자, 지금 저희가 화상으로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대국민 연설 라이브로 들으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예, 저희도 들었는데 그래도 평소 때처럼 횡설수설 기기하지 않고 딱 대본만 읽어서 그 부분은 좋더라고요. 현지 매체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내용은 짧았지만 길이는 짧았지만 내용은 횡설수설이 맞았다. 그 갈팡질팡했다. 그리고 목표도 계획도 없었다라는 여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평가는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폭스뉴스 정도가 긍정적인 평가인 것 같은데 언론별로 좀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까, 대표님? CNN 같은 경우는 두서없이 비현실적이었다. 명확한 계획이 없었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CNBC 같은 중립 매체 같은 경우도 20분짜리 셀프 승리 선언이었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하면서 트럼프가 SNS에 했던 말을 재탕하고 새로운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오히려 그러니까 예상보다 반대 그 결과를 내놓으면서 굉장히 또 언론들도 당혹해하고 이런 회견이 다 있었나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인 사회 쪽에서도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현장에서 많이 보실 텐데 기름값 어떻습니까? 지금 자료상으로는 미국 전역에 평균 휘발유 값이 갤런당 4.081달러로 나오거든요. 기름값 오른 거 많이 체감하고 계십니까? 예, 한인들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그 가솔린, 그러니까 휘발유 값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경제를 지탱한 디젤유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그건 결국 이제 식품 배송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에도 영향을 줘서 아마 그 문제 때문에 한인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어제 그 트럼프의 연설로 종전되는 것 아니냐는 희망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만나본 한인들은 이거 언제까지 갈 것인가라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그런 또 전망도 내놓고 있고 분위기가 좀 뒤숭숭한 편입니다. 한인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역할을 하실 때 기름값 오른 게 직접적으로 타격이 되나 보죠? 일단 한인 대부분 다 이제 소상공인들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자동차가 돌아다니지 않으면 손님이 줄고요. 그다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타격이 있어서 벌써 한식당이나 무슨 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는 벌써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한인만의 문제는 아니죠. 모든 미국인들이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 텐데 트럼프는 호르무즈는 우리랑 관계없다. 우리가 기름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말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라든지 현지에서는 어떻게 이 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트럼프 얘기를 지금 미국 국민들도 거의 믿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한국 언론들은 계속 트럼프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계속 실시간으로 보도하는 편인데요. 예. 뉴욕타임스나 미국 주류 언론들을 보면 트럼프의 발언 내용은 거의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만큼 왔다 갔다 하고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니까 계속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도 우리랑 상관없다고 하지만 앞에 있는 주유소의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것을 얼마나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뢰가 지금 바닥인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가 쪽에서는 이제 트럼프의 말은 일상적인 소음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데 이게 미국의 전반적인 반응인가 봐요. 그렇다면?
국민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가장 무서운 것이요. 예. 공화당 지지자들, 그리고 마가라고 했던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들까지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란전에 대한 지지 이 여론도 원래 공화당에서는 84%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공화당 내에서도 60%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에 봐서는 이게 가장 무서운 상황이고 특히 트럼프를 추종해서 그동안 정치 생명을 이어왔던 공화당 의원들에게는 아, 이제 탈트럼프를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CNN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란 공습에 대한 여론은 계속 악화하고 있고요. 단순히 이걸 떠나서 나머지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2년도 되지 않았고요. 중간 선거도 치르지 않았는데 30%대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수치입니다. 한국에서는 뭐 워낙 전 정권에서 30%대도 괜찮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모르겠지만 미국 현직 대통령이 30%대라는 것은 한국으로 봐서 거의 탄핵 분위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도 중간 선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트럼프와 함께 가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인식들이 계속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선거가 이제 11월 한 8개월이 안 남았군요.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공화당 쪽에서도 많이 긴장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트럼프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지금 보도가 되거나 감지되는 게 있습니까? 예, 일단 이제 의회에서 표결을 할 때도 트럼프의 뜻과는 반대로 이제 투표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또 계속 좀 플로리다 자기 마로라고 자기 사주 앞이죠. 안방에서도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굉장히 심각한 사인이고요. 그 전 선거에서 20%짜리 이겼던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지지를 받아서는 되질 않겠다 해서 트럼프 지지를 구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트럼프와 찍은 사진을 내리는 그런 SNS 내리는 의원, 한국에도 그런 의원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런 분위기도 있고 정말 이 중간 선거는 정말 정치인들에게는 생명줄인데 특히 하원 의원들에게는 예. 지금 탈트럼프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미국에서 조금 전에 플로리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플로리다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를 했고요. 그 전에는 보수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텍사스에서도 패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지난 주말에 열렸던 노킹스 시위 이제 한국에서 잘 소외하게 됐지만 그 시위가 열린 곳이 전국에 3,300곳이었는데요. 예. 이전 시위에서는 민주당 지역에서 주로 열렸었습니다. 근데 이번 노킹스 시위의 절반 정도가 공화당 강세 지역이라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 사람들도 모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정치인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신호이고, 이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사인을 주는 거라 예. 아마 그 시위와도 관련이 있고 국민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것은 전부 다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지금 대표님 거주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희는 조지아주 애틀란타입니다. 그 애틀란타 쪽에서도 노킹스 시위가 벌어졌습니까? 예, 이곳에서도 조지아주 청사 앞에서도 열렸고, 그 한인들이 거주하는 타운에서도 열려서 한인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였고요. 여기서 한 5천 명 정도가 모였다면 굉장히 많은 인파거든요. 네. 그래서 모여서 시위를 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되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계속 확산되면, 이게 진짜 거리 시위로까지 되는 것 아니냐, 한국처럼. 그런 생각도 있는데, 아직은 뭐 거기까지는 분석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노킹스 시위에 나오는 인원들은 계속 늘어난다라는 보도는 봤는데요. 트럼프가 이 노킹스 시위에서 공연을 한 가수라든지 막 노골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데에 대한 반응도 있습니까? 그건 트럼프가 트럼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예전에는 그런 뭐 트윗이 올라오면 그게 뉴스가 됐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그게 뉴스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트럼프가 하는 일이 별로 이제 사람들에게 신뢰를 못 얻고 화제도 되지 않는 게 이게 악플이라도 달려야 정치는 좋은 건데 악플도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어제 트럼프가 급하게 연설을 한 이유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급박함이 있었는데 예상과 다른 또 연설을 하니까 오히려 더 지지율이 빠질 거고 계속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확실히 미국 이제 언론이나 일반적인 유권자들도 트럼프의 말에는 별로 무게감을 두지 않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소위 말하는 마가 쪽, 이쪽 진영에서도 분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보도들도 저희가 접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길래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겁니까? 예, 지난주에 이제 마가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하는 그 청년 정치 보수 단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참가자가 많이 줄기도 했었고 젊은 보수층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거기서 트럼프에 대한 성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부터 이제 분열이 시작되고 있고 마가의 주도층, 이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남과 또 그것도 남녀에 갈려서 또 싸우고 있더라고요. 예. 여성 마가들은 지금 완전 반 트럼프가 됐고요. 남성 중에서도 골수 지지자, 노년층 정도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금 현지 분위기를 보자면 트럼프를 반대하는 마가가 6, 찬성하는 마가가 4, 이 정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계속 더 벌어지면 질수록 트럼프는 어떻게 되면 탄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아마 지금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민주당은 중간 선거 이후에 탄핵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히려 민주당보다는 공화당 내부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네, 민주당은 이제 선거를 의식해서 탄핵이나 이런 얘기는 좀 조심하는 편이고요. 이제 가만히 있어도 이길 것 같은 분위기니까 트럼프 탄핵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공화당 내에서 이제 지지했던 사람들이 돌아서면 더 무섭지 않습니까? 예. 덕후가 돌아서면 더 무섭다고. 정말 공화당 내부에서 열성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좀 빅 스피커들, 목소리가 좀 큰 사람들이 벌써 탄핵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게 좀 일상화가 되면, 여론이 되면 이게 어떻게 걷잡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노킹스 시위 이런 것들 다음번 시위 같은 거 어떤 계획 같은 게 공유되는 게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한국처럼 그렇게 막 예고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전국적인 조직이 있어서 이제 날짜를 보고 하는 걸 아직까지 차기 시위는 예고된 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여론 같은 것들 조금 전에 많이 분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변에서 들으실 때는 이번 전쟁의 명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감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까? 그냥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자체도 그것을 명확하게 밝힌 적이 없고 예. 그 먼 곳에 있는 이란까지 가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전쟁을 하는지 이거 베트남전보다도 더 여론이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길면 길어질수록 정말 이 트럼프에게서는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이니까 하루라도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트럼프로 봐서도 자기가 살 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계속 종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순조롭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현지의 생생한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이상현 아메리카 K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유가 그리고 주식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연설에 대한 실망감에 뉴욕 유가가 4년 만에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통과 규약을 마련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 분위기는 약간 달라지긴 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종전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특히 2, 3주에 걸쳐 이란을 타격해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란 위협에 뉴욕 유가는 11% 넘게 급등하며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미국은 영향을 받지 않을 남의 일이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지만 미국 국내 정유 시설은 과거 수입 환경에 맞춰 수입산 중진류나 고유황유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산 원유를 수입해야만 미국 내 연료 수요를 충당할 수 있어 뉴욕 유가가 급등한 겁니다. We still have a fairly high average oil price, WTI oil price for 2026. Mainly because of the uncertainty as to whether the Strait of Hormuz will be opened relatively quickly. 다만 이란이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항행을 규율하는 규약 초안을 마련한다고 밝히자 항행 제한 완화 기대감이 약간 살아났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대화를 중재한 파키스탄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신뢰 같은 희망을 되살렸습니다. हमारे जो दो जहाज खड़े थे आबनाए हुर्मुज़ में घुसने के लिए जो इंतज़ार कर रहे थे वो डिप्टी प्राइम मिनिस्टर और फील्ड मार्शल की काविशों से दोनों जहाज 이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는 미국의 전략 산업인 반도체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대거 포진한 지역의 주력 산업인 농업에도 타격을 주고 있어 앞으로 미국 경제에 점점 더 큰 악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종전이 아닌 강경 타격을 선언했죠. 중동발 원자재 수급 절벽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산업계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이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해소 문제에 선을 그으면서 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부담이 될 거란 비관적 전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들으셨죠? 네네. 예, 2, 3주 정도 이란에 대해서 극도로 강력한 타격 이어갈 것이다 발언을 했는데 2, 3주 정도라면 그러면 이번 달 계속 이런 불안한 장세 이어간다고 보면 될까요? 이제 트럼프 말에 대한 신뢰가 시장에서 많이 좀 사라졌고 사실 뭐 2, 3주 내에 미군이 철수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들려서 시장에 상당히 좀 부정적이긴 한데요. 예. 이제 뭐 강력한 타격이라는 게 간헐적인 공습이겠죠.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연설 중에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뭐 9%까지 올랐었잖아요. 그때보다는 지금이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됐다. 그러니까 자기의 치적이다. 예. 근데 사실 인플레이션 안정된 건 파월 보고 맨날 금리를 내리라고 했으면서도 파월이 금리를 잘 안 내렸잖아요. 예. 그거 덕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트럼프가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건 이번 사태로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지지율도 낮은데 여기서 이미 이제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가 넘어버렸잖아요.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5달러 약간 넘었던 게 그게 사상 최고치거든요. 그걸 넘어버리면 이제 자기는 정말 끝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할 때 강경 발언은 했지만 저 이면에는 빨리 빠져서 자기가 그쪽에서 발을 빼고 유가가 안정이 되고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지 않기를 기대한다는 저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 물가 상승을 두려워하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셈인 건데 일단은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 대국민 연설하고 나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었잖아요. 지금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금 WTI가 많이 좀 올랐어요. 예. 간밤에 뉴욕 증시는 뭐 S&P 500하고 나스닥은 처음엔 많이 빠졌다가 이제 소폭 강보합 정도로 돌아섰는데 예. WTI가 지금 배럴당 111달러고 브렌트유가 110달러. 그러니까 브렌트는 영국 쪽, 유럽 쪽에서 나는 거고 WTI는 미국에 나는 건데 이게 역전이 잘 안 되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한번 살짝 역전이 됐다가 예. WTI가 브렌트유보다 높거든요. 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각국에서 원유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생산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원유에 대한 세계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WTI 가격이 갑자기 올라갔던 거고요. 이거는 트럼프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죠. 즉 이걸 딱 봤을 때 트럼프 쪽에 어떤 경제 책사들이 봤을 때는 만약에 전쟁을 끌면 끌수록 미국 원유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WTI 가격이 올라가고 그게 다른 유종보다 WTI 가격이 올라가는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더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마 주시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흐름은 WTI가 브렌트유보다 조금 더 높은 상황으로 그런 분위기 이어가는 걸로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WTI가 원래는 브렌트유보다 낮았는데 이번 전쟁으로 역전을 해버린 위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예, 지금 영국의 연구기관에서 나온 걸 보니까 이 호르무즈 봉쇄 길어지면 배급제 통해서 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던데 거기에 대한 현실성은 어떻게 보세요? 배급제는 일부 지금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비축류가 그렇게 좀 많지 않았었나 봐요. 근데 이게 뭐 당연히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하루 우리가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이 1억 배럴인데 하루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2천만 배럴이 가니까 그 20%가 끊기면 당연히 석유에 대해서는 이제 배급제로 갈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그게 배급제까지는 아닐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아무튼 뭐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하다라는 그런 연구소의 연구 결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은 최악의 상황을 계속 상정해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 국제 연구기관 연구도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했을 때 유가가 174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이제 그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보면은 이제 에너지설 중동 지역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0%의 석유 물동량이 없어지잖아요. 저거보다 더 올라가죠. 174달러를 더 넘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73년도, 74년도에 4차 중동 정전 때 유가가 4배가 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쟁 시작하기 전에 유가가 60달러라면 최소한 200달러 이상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저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저 가능성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전쟁의 장기화, 그다음에 에너지 시설의 붕괴. 왜냐하면 이제 이란이나 그 페르시아만 주변 국가들은 사실 오일을 수출하지 못하면은 경제가 망하거든요.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아마 저 시나리오 중에 좀 뭐 한 100달러나 90달러 요 정도 배럴당 그 정도 시나리오가 좀 몇 개월 지속된다는 그런 가정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국제 유가가 100달러 넘은 상태로 수개월 지속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까?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100달러 내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됐을 때는 경제 성장률은 한 0.3에서 0.4%포인트 빠지는 거고요. 원래 이제 전쟁 전에 대부분의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2% 정도로 봤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0.34 정도 빠지면 한 1.5까지는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거보다는 이제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라요.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 2% 초반인데 100달러 시나리오가 되면 3%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3%는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유를 상당히 많이 수입하는데 그 가격이 오른 만큼 우리가 수입 지불액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경상수지가 한 260억 달러 감소하는 100달러 시나리오일 때는 그 정도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지난달은 2.2%였지만 앞으로 인플레 압박은 계속 이어질 거란 전망이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일단 미국산 원유 좀 도입해보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 20%가 좀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예, 그럼 늘리면 얼마나 늘릴 수가 있고 이게 늘렸을 때 효용성, 그 실효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중동 지역으로부터 한 70% 조금 안 되게 원유를 수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사실 이제 트럼프 이전에 집권했을 때 2017년, 2016년은 거의 없었는데 지금 트럼프 1기 그때 집권하고 바이든 행정부 지금까지 겹치면서 한 16%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중동산 원유와 미국산 원유는 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제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부터 이제 중동에서 원유를 대부분 수입했기 때문에
중동산 원유에 맞는 정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거죠. 미국산 원유와 중동산 원유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미국산 원유가 품질이 훨씬 좋습니다. 품질이 좋다는 건 황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유를 정제할 때 핵심은 이 황 성분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냐는 건데, 그래서 미국산 원유를 더 많이 도입하려면 우리 정제 시설을 좀 바꿔야 되고 투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정 급할 때는 미국산 원유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제 시설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효율이 극도로 떨어져요. 그 말은 유가도 높지만 그거를 이제 정제해서 팔 때는 가격을 엄청 올려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도입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만 이제 일부 우리 이제 국내 정유사들이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어서 일정 부분 미국산 원유를 좀 도입하는 거 뭐 제 느낌으로 한 5에서 한 10% 맥심 그 정도는 좀 늘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정유업계 정제 설비 좀 투자해서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투자는 지금 한다고 해도 아마 그게 가동이 되면 제 생각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풀리고 난 다음에 가동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정확한 추산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 한 수조 원의 설비 투자 자금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할 때는 조금 늘리고 기존에 있는 어떤 원유 시설을 약간 좀 리스트럭칭을 해서 좀 미국 원유에 맞는 걸로 일부 바꾼다고 하는 그 정도에서 미국산 원유를 수입 비중을 조금 높이는 그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산 원유 들어오는 게 운송거리도 더 길어서 물류비도 좀 부담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물류비가 문제가 아니고요. 해협이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계 그 석유 시장이 20%가 끊겼잖아요. 지금은 사실 그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 뭐 물비가 좀 들고, 그리고 이제 WTI 가격이 브렌트유보다 확 높아졌잖아요. 그 가격이 올라간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들여올 수 있으면 들여와야 되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일단 수요는 좀 줄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비축유 같은 경우에도 확보를 하려는 노력 계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 7개월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태가 정말 뭐 미국이나 이란의 상황이 갑자기 돌변하지 않는 이상은 한두 달 정도 내면은 좀 완화가 될 것 같거든요. 완화가 된다는 게 유가가 확 떨어진다는 건 아니고 해협이 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 배럴당 한 1달러에서 2달러 지금 통행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통행료 뭐 유가가 그 정도 더 올라간다는 얘기고, 유조선만 통과된다면 사실 그 이제 비축유,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물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좀 풀릴 때까지만 어떤 비축유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정부가 잘 컨트롤한다면 사태가 그렇게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관적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호르무즈 해협이 뚫린다고 해도 그냥 뚫리는 게 아니라 통행료를 좀 받을 걸로 보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200만 배럴 적재한 배가 지나갈 때 한 30억 원 정도로 우리가 그쪽에 통행료를 줘야 되는 건데, 이 정도 금액을 주고 통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효용성은 괜찮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게 배럴당 한 1, 2달러 올라가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이제 들여오는 원유 도입 가격이 1, 2달러 정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전쟁 직전에 60달러대였는데 지금 100달러니까 그 40달러나 올랐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좀 유가는 올라가겠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들어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정도면 우리가 지불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좀 그 정도 지금 이란과 오만이 이제 그 통행의 어떤 안정 통행에 대한 방법, 그리고 뭐 통행료도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좀 해결이 되고 미군이 저기서 좀 빠져나가서 유조선이 좀 들락날락하면 좀 상황은 지금보다는 상당히 좀 좋아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그 호르무즈 지나는 국가들이 알아서 뭐 각자 도생해라, 책임져라라고 떠넘긴 상황이고, 지금 40여 개국 나라 그 외무장관들이 함께 모여서 일단 호르무즈 개방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일단 이란과 오만에서도 통행료를 받고 뚫어줄 것 같고 함께 40여 개 나라가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데는 이제 시간의 문제지 곧 뚫릴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짧게는 한 달, 뭐 길게 봐도 한 2달 내에는 호르무즈 해협은 뚫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이제 이번에 전투가 벌어지면서 그 호르무즈 해협을 안으로 들어가면 그 페르시아만인데 네. 거기 뭐 사우디도 있고 뭐 오만도 있고 산유국들이 많잖아요. 그 정유 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정유를 수출하는 항구들이 좀 많이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로 피해를 입었는지는 아무도 지금 추측이 어려워서 예. 그게 만약에 상당 부분 좀 큰 피해를 입었다면 해협이 뚫리더라도 원유 수출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좀 분위기를 봤을 때는 지금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아주 큰 피해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만약에 그런 국가들의 정유시설을 공격했다라면 또 미국은 이란의 어떤 석유 채굴이나 정유시설을 공격을 잘 안 했잖아요. 예. 사실 그런 거 보면 유가가 올라가는 걸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짐작을 해본 건데 아주 큰 피해는 없지 않을까. 그래도 뭐 대략적으로 한 10에서 20% 정도는 피해를 입었을 수 있겠지만 그 선을 넘는 큰 피해는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유가에 대한 전망 그리고 진단을 길게 해봤는데 어제 그 주식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어제 사이드카가 코스피, 코스닥에서 모두 발동됐었고 외국인도 11일째 팔자 나섰는데 네. 이것도 다 개인이 받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 예를 들어 뭐 일본 증시하고 어제 비교해 보면 일본도 빠지긴 했지만 네. 빠지는 폭이 우리만큼 크진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증시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이제 그 직전일에는 그 전날에는 막 올랐다가 또 어제는 확 빠지고, 그러니까 기대감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이제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들의 증시 참가자들은 일단 트럼프 말을 신용을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 뭐 기관이든 뭐 개인이든 간에 트럼프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실 필요는 없다. 그냥 전반적인 트럼프 말보다는 지금 흐름, 예. 다른 나라들의 흐름, 그리고 미국 내 여론 이런 거를 가지고 너무 극도로 흥분하거나 극도로 공포감을 갖거나 이러지 마시고 좀 차분한 상태로 시장에 참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한 달 조금 넘게 시장 참여자들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 대응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부동산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집값 지금 상승폭이 2주 연속 확대됐는데 눈에 띄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울 외곽 지역으로 좀 많이 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6.27 대책 때 이제 주택담보대출 6억으로 제한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후속 대책으로 15 대책 때 15억 원 아파트 가격 초과는 6억에서 2억을 빼서 4억입니다. 예. 그게 이제 15억에서 25억. 그리고 2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2억이 더 빠져서 2억밖에 대출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강남 지역은 사실 아파트 한 채가 15억 넘는 걸 우습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못하고 자금을 땡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15억 미만짜리 아파트들 보니까 서울 주변 지역이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매매가 몰리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자금 동원 여력, 그게 15억이라는 거에 딱 막힌 그 영향으로 주변 지역으로 지금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가격 상승폭도 그리고 거래도 그 15억 이하 서울 외곽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전월세 거래 보니까요, 그 서울 외곽 지역도 대단지 아파트들 거의 없더라고요. 이 상황은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뭐 서울 강남은 물론이고 외곽 지역, 이게 전월세 일단은 대출도 많이 막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실거주 의무라는 게 생겨서 이게 그런 물량들이 지금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물량이 없다고 그래서 전월세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에 뭐 전월세 하신 분들이 이게 연장을 하고 주인과 합의를 보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공급이 계속 이제 부족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 이제 전월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사실 제가 우려했던 부분, 지금 정부의 이제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부동산 대책은 주로 타겟은 이제 고가 강남, 그리고 매매, 양도세 이런 부분이었는데 저렇게 되면 전월세 물량이 많이 없어지겠구나. 결국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자가주도 많지만 전월세를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상당히 걱정됐었는데 제 걱정대로 전월세 쪽 부족, 물량 부족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9일 지나면 이 상황이 조금 더 심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 양도세 유예는 5월 9일 기준으로 이제 끝나거든요. 예. 그럼 나올 매물은 다 나왔어요. 그 전월세 말고 그냥 매매하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은 거래 자체도 매매 거래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전월세 물량은 더더욱 없고 이런 부분이 상당 기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경제 문제 진단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요즘 꽃 구경 가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까? 네, 요즘 거리 곳곳에 봄꽃들이 만개했는데요. 오늘 나들이 가신다면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서쪽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에 보이는 가운데 점차 그 밖의 지역으로도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네, 그럼 초미세먼지는 언제쯤 해소될까요? 네, 먼지는 오늘 밤사이 비가 내리며 해소되겠습니다. 서울에 내리는 비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리는 비의 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 정도겠지만 제주 산간에는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돼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전남과 경남에는 최대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오늘 밤사이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취약 시간대인 만큼 안전사고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는 다소 쌀쌀합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7.5도, 대구 7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전과 대구 22도까지 올라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밤부터 다시 흐려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인근 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사전에 운항 여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4월 3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